네,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생포를 했는데요. 이 문제에 지금부터 집중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교부 제1차관을 지냈던 최종건 연세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명분은 마약, 속셈은 석유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걸까요? 예, 그렇게 보이네요. 또 본인들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해서 네. 미국의 주요 관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심지어 원래 그 석유 우리 거였는데 가졌어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가지지 못했다라고 기자회견장에서도 말을 하였으니까요. 근데 일단은 우리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남미 대륙 북부에 위치한 국가인데 인구 한 2,800만 명인데 이 지난 한 4, 5년 동안 700만 명이 난민으로 떠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를 분리해서 봐야 돼요. 마두로 정권의 소위 불법성, 이건 불법성대로 논하고 또 미국의 행위 자체에 대해서 평가할 필요가 있는데 보통 석유 많이들 말씀하시지만 베네수엘라가 가지고 있는 석유 매장량이 약 3천억 배럴이라고 합니다. 이게 세계 최대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세계 최대라고 하면 사우디가 2,700억 배럴입니다. 그러니까 확인된 매장량이 3천억 배럴이라고 하니 예. 이 상당히 베네수엘라는 남미 대륙의 뭐 사우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물론 석유의 종류가 다르다고 합니다. 사우디는 일종의 경질유라고 해서 뽑아낸 다음에 바로 사용하거나 이제 정유하는 데 큰 비용이 들지 않지만 베네수엘라는 초중질유 일종의 중유인데 여기서부터 문제입니다. 이게 고도의 자본과 기술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해외의 기술이 들어가야 되고 이때부터 미국과 서구의 소위 정유회사들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차베스 대통령이 이제 유고한 후에 마두로 대통령이 이제 집권하게 된 거고 그 사이에 뭐 사회주의 노선 그다음에 국유화를 통해서 이제 베네수엘라 경제가 안 좋아진 것이죠. 그러니까 트럼프의 논리는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유전개발 원래 미국의 어떤 네. 그 자본이 들어가서 엑스모빌 이런 데서 선 거다. 네. 근데 차베스가 국유화했고 네. 결국은 미국 자본 입장에서는 강탈당한 거 아니냐. 맞습니다. 이 논리잖아요. 트럼프의 논리는. 거기다가 이제 마두로 정권의 그 일종의 성격 규정을 부정선거로 집권한 독재자, 마약 카르텔과 결탁한 범죄 정권으로 규정했고요. 네. 그리고 급기야 2020년 3월에 마두로 대통령과 베네수엘라 고위 관리들을 마약 밀매, 마약 테러 그리고 연루된 여러 조직 범죄 혐의로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 기소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두로 대통령 부부가 이제 미국에 의해서 납치된 후에 뉴욕으로 가게 된 경우 이유가 예. 뉴욕 연방법원에 기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뭐 두 가지예요. 이게 결국 불법성의 논란인데 국제법을 위반했다라는 거 하나.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 헌법을 위반했다라고 하는 이 논쟁이 있는 겁니다. 헌법이라는 게 절차의 문제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 뭐 쉽게 말씀드리면 미국 내부의 절차인데 의회의 사전 승인 없이 이루어진 군사행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 국가에 대해서 전쟁을 선언할 수 있는 유일한 헌법적 권한은 의회인데 미국에서 미국 대통령이 이것을 소위 바이패싱하고 독자적으로 군사행동을 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국제법을 위반했다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얘기해서 유엔 헌장 4조입니다. 네. 주권을 보존하고 그러니까 주권을 존중받아야 되고 영토를 보존받아야 될 모든 권리는 모든 국가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무력 행위를 통해서 소위 위반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권 국가의 현직 국가원수를 무력으로 체포 압송하는 행위는 유엔 헌장 위반이다라고 했고 유엔 사무총장도 성명을 통해서 이거는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좀 정리를 해야 될 게 이래서 어떤 그 마두로의 행위가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형사적 문제가 제기가 됐다고 하더라도 네. 그건 미국 정부가 미국 법원에 소를 제소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네. 국제 형사 재판의 체계에 따라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우리 앵커님이 말씀하신 그 주장이 명확하게 있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안보리 결의도 없었다.
국제형사재판소의 요청도 없었기 때문에 이건 미국의 독자적인 행위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필리핀의 두테르테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런 절차를 통해서 지금 수감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미국은 합법성을 주장해요. 왜냐하면 예. 마두로는 미국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미국의 행위가 정당했다라는 것인데 예. 마두로는 미국 내 범죄를 저질렀고 미국은 자국 법률에 따라 범죄자를 체포했을 뿐인데 이 논리는 위험한 것이죠. 사실 제 평가도 그런데 그러면 그런 논리에 따라서 이건 군사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그래서 의회 승인도 필요 없다. 이런 그렇죠. 논리로 이제 연결되는 사법행위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를 제가 직접 보았었을 때도 군 당국뿐만 아니라 사법 당국이 실제로 체포행위에 가담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러우 전쟁에서 러시아가 전쟁이란 표현을 안 쓰잖아요. 예. 특별 군사 작전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 비슷한. 이들도 작전이라고 쓰고요. 예.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마두로는 미국 내 범죄를 저질렀다. 이거 결국은 마약 테러, 코카인 수입, 그다음에 무기와 기타 폭력 관련돼 연루되어 있다는 건데 이게 만약에 일반화되면 그럼 뭐 강대국은 자국법을 근거로 타국 지도자를 언제든지 체포할 수 있는 아무 나라나 가서 그냥 전례가 체포해볼 수 되는 있도록. 거죠. 국제 질서의 기준이 국제법이 아니라 강대국 국내법이 됩니다. 그게 재고가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지금 모두 반신반의 술렁술렁 정초부터 심란한 겁니다. 이 광경을 바라보는 예. 마두로의 불법성은 규탄의 대상이다. 네. 그러나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미국의 군사적 행위가 타당하고 정당했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그러면 심정들이 있는 것이죠. 조금만 더 들어가서 우리가 외교 문서나 이런 데서 요즘 특히 대만 문제하면 껄핏하게 나오는 게 그잖아요.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네. 이라고 하는 참 하여간 외교적 용어는 거시기한데 하여간 그런 표현 되게 많이 썼는데 네. 그 실제 사례가 발생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 그렇게 평가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그러니까 2025년대까지 가장 적합한 사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그렇죠. 소위 러시아가 칭하는 특별 군사 작전이었는데 그래서 서구가 우리나라도 포함해서요 이러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대해서 규탄하였고 어떤 국가들은 실질적으로 군사적으로 지원해주기도 하고 우리야 인도적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이 대만에 대해서 연말에 특히 대만을 포위하는 혹은 상륙할지도 모른다는 여러 군사훈련에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이라고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만약에 이번 것은 왜 아냐라는 질문을 미국이 답해야겠죠. 근데 그것도 이제 힘으로 이건 아냐라고 찍어 누르는. 그러니까 미국이 힘으로 현상을 바꾸는 것이 정당하다면, 네. 그러니까 자기네 국내법에 의해서 이 행위가 정당하다라고 주장한다면,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왜 불법인가라는 질문. 또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통합하려 할 때 대만 침공을 막을 도덕적 규범적 근거는 무엇이냐? 왜냐하면 그 중국도 역시 자기네 국내 문제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준이 무너지는 우리 찰나를 우리가 지금 목도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여러 우려가 생깁니다. 그런데 귀결은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아니냐라는 비판에 대해서 힘에 의한 비판 억제로 갈 것이다.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유엔 사무총장, 뉴욕 타임즈, 영국의 가디언, 그리고 당연히 남미 대륙의 모든 국가 지도자들 포함해서요 이 상황을 비판했는데 제가 주목했던 것이 영국의 가디언이 미국이 유엔 헌장을 위반했다고 하면서 미국 외교 정책이 푸틴화가 아니냐라고 꼬집었어요. 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저런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미국이 이제 좀 달라지지 않았는가. 그런데 오늘 조간은 돈로주의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예, 이게 결국 우리 연말에 미국 백악관에서 신안보 전략이라고 나왔습니다. 네. 그 백악관에서 그 중에 이 서반구의 방어를 가장 우선으로 한다고 하면서 든 얘기가 먼로 독트린이에요. 그러니까 먼로 대통령이 유럽의 아메리카 대륙에서의 간섭을 방지하기 위해 내놓은 일종의 미국의 외교 정책이었는데 네. 이제 도널드를 합쳐서 돈로 독트린이라고 해서 서반구의 이 소위 자신에게 위해를 가하는 네. 이런저런 국가들에서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밤사이에 그 미국의 국무장관 그리고 국방장관의 이야기가
그 맥락을 같이 해요. 이 서반구에서 웨스턴 헤모스피어에서 미국에게 전략적으로 위해를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지 않겠다 혹은 허락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베네수엘라 공격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을 보면 이런저런 우리가 국제법을 논의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2025년 말로 끝나는 것은 아닌가라는 국제정치학자로서 좀 우려가스러워요. 자, 그러면 좀 바꿔봅시다. 이제 그 미국 법원에 의해서 재판을 받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서 무조건 유죄가 나오는 겁니까? 그럼 마두로는? 아니, 일단은 우리가 법원의 상식적인 판단을 봐야겠죠. 네. 그러나 기소된 상황을 보면, 그러니까 그 마약 테러, 그다음에 마약 유통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기소된 상황이 얼마나 적절한지 오늘 새벽 2시에 내일 새벽 2시에 판단한다는 것이고요. 뉴욕 법원이. 네. 그리고 나서 기소가 돼서 공판이 열리면 이제 절차에 따라서 하겠죠. 네. 뭐 미국의 사법권이 독립되어 있으니만큼 객관적인 판단을 할 것이라 보고요. 네. 그것과는 별개로 이 논의는 두 가지로 나눠야 돼요. 마두로에 대한 평가는 평가대로 정확하게 해야 될 것이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나 그를 미국 법정에 데려온 행위는 예.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소화해야 될지는 아마 큰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마두로 대통령뿐만 아니라 마두로 대통령 부인도 지금 법정에 세우겠다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동시에 재판을 받게 되는 건가요? 예, 그건 우리에게 익숙한 장면이죠. 그리고 마두로 대통령의 부인, 뭐 영부인이라고 해두고요. 그 영부인이 차베스 대통령 시절에 그 검찰총장을 했어요. 예. 그리고 차베스가 돌아가고 사망한 후에 마두로 대통령과 결혼을 했는데 친인척 비리가 많더라고요. 예.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사실상의 공동 정권이다. 그래서 요번에 뭐 이렇게 비슷한 게 많아요? 예. 그래서 요번에 같이 데려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지배적입니다. 근데 자, 마두로가 생포가 됐습니다. 마두로가 없는 베네수엘라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이게 또 하나의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어떻게 지금 베네수엘라를 관리 내지 운영할 거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아직 명확하게 메시지가 안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그저께 밤새 이어진 미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보면 일단은 마두로의 후임자인 부통령이 자신들과 협조를 하기로 약속했다라고 하였지만 실제로 그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부통령은 자신 베네수엘라의 유일한 대통령은 마두로이다. 즉시 석방하라라고 강력히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청사진이 나와 있지 않는 것 같아요. 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이 과도 정부 기간에는 미국이 직접 이게 신탁 통치 형태가 될 것인지 위탁 통치 형태가 될지 모르지만 직접 운영하겠다라는 표현을 썼으니 맞아요. 뭐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 아직 불안정한 것 같아요. 게다가 지금 아직 그러니까 그 플랜까지는 안 짠 거 아니에요, 간단히. 그러니까요. 이 작전의 목표가 마두로 대통령의 축출인데 예. 그 이후에서의 청사진이 아직 안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실제로 그 한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침공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딱 그 소식이 전했을 때 떠올랐던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마차도라고. 그죠? 네. 친미 구분 옷을 봤는데 노벨 평화상을 받은. 예. 근데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마차도는 국내적 지지가 별로 없다라고 각서를 해버렸거든요. 예. 따지고 보면 군사적인 힘을 활용하여 예. 현 대통령을 축출한 미국 대통령 입장에서는 민주 지도자를 거기다가 소위 갖다 놓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겠어요? 자기 말을 잘 듣는. 그런데 지금 부통령과 지금 소위 잔전 세력은 미국에 대해서 한 거를 선언하고 있는 만큼 네. 제 생각에는 2, 3일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예. 좀 불안정한 거죠. 근데 오히려 좀 이게 더 정세가 불안해지지 않을까 그러면 이게 싶어요. 미군 주둔은 필수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그러니까 미국이 하고 싶은 대로 하려면 예. 행정력을 강행해야 될 것이고 예. 그리고 또 뭔가 정유시설을 접수하고 수리하려고 해도 미국인들이 미국 군인들과 이렇게 가야 될 텐데 그러려면 주둔 형태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러면 제2의 이라크나 제2의 아프가니스탄이 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러한 형태가 되겠지만 끝이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되겠죠. 물론 그렇긴 하겠죠. 근데
그렇게 되려면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미국 국내 정치로 돌아가야 돼요. 마가 세력들이 분열이 될 거예요. 왜요? 마가는 기본적으로 고립주의를 원했어요. 나 저기다 왜 우리나라의 군인들을 저희 가서 왜 희생을 해야 돼? 예. 라는 식의 고립주의적 정서가 강해서 바이든의 국제주의에 반대한 사람들이거든요. 예, 예. 근데 요번에 그러한 군사적 개입을 한 것이고 그 이후에 외과적으로 추출한 데서 끝나지 않고 말씀하셨다시피 이라크나 아프간 형태의 주둔이 된다면 그거는 저희 미국의 국제주의자들 바이든이 했었던 국제정치 외교안보 정책이랑 유사하기 때문에 마가에서 반대해요. 이미 스티브 배넌과 같이 이런 사람들은 이번에 반대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마가 세력의 분열 그리고 요번 이 베네수엘라를 어떻게 사후에 처리했냐에 따라서 트럼프 정부의 지지도가 더 큰 영향을 받을 겁니다. 마가 세력의 분열로 갈 수도 있다. 이미 그 조짐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제3자가 볼 때는 그 미군의 주둔은 필수이고 그것도 그러니까 트럼프는 뭐 약간이라고 표현했네요. 조금이라고 했네요. 이런 식으로 선을 그어 그게 아마 마가를 의식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그 약간 조금은 안 될 것 같은데요. 그걸. 제 말씀이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베네수엘라는요 소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베네수엘라의 그 영토가 이를테면 한반도의 4배에다 이르고요. 넓네요. 예. 브라질, 아르헨티나 다음으로 큰 나라입니다. 남미에서. 그리고 인구가 2,800만 명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프간하고 비할 때가 아닙니다. 그렇네. 그리고 군대도 커요. 정규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무엇이냐면 정말로 명백한 블루프린트 청사전이 있어서 이 마두로 이후에 소위 민주화 혹은 정의시설의 접수에 관한 실질적 그 그림이 나오지 않는 이상 이게 더 혼란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아니,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미국 자본이 들어가서 베네수엘라 유전을 개발을 했는데 차베스라는 인간이 갑자기 등장해서 싹 국유화 해버렸으니까 이게 불법 강탈이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항구적 어떤 그 이익을 뽑아내는 것을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트럼프 입장에서. 그렇죠. 그럼 이거 일시적인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주물러 터트린 거죠. 요번에 보면 그래서 이번이 미국 외교안보 정책의 또 다른 터닝 포인트인 것 같아요. 작년에는 소위 테리프만 가지고 관세만 가지고 강력히 크게 드라이브를 걸었다면 올해는 아마 무력을 가지고 한번 행사한 것인데 예. 이게 소위 돈노 독트린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실행될지에 대한 가늠자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베네수엘라를 어떻게 접수할 것이냐. 네. 이게 그야말로 주물러 터트린 것이냐 아니면 군사적으로 해서 베네수엘라를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정의시설 접수하고 친미 정권을 그야말로 정착시킬 수 있느냐의 가늠자가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베네수엘라 안에서 반 마두로 정치 세력. 이게 어떤 입장이나 움직임은 지금 전혀 포착되는 게 없죠. 반마두로라고 하면 소위 우리의 개념으로 보면 민주주의 진영이 될 텐데, 근데 그게 결국은 이번에 누구죠? 아까 마차도를 데려와서 이렇게 소위 친미화시켜야 될 텐데 그 역시도 그러한 정통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할 수 있을까요? 결국은 그러니까 과도 정부를 만들어서 이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민주적인 선거를 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마두로 생포까지는 치밀한 계획을 짜는지 모르겠는데 이후 베네수엘라를 어떻게 접수해서 운영한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갖고 있었느냐. 만약에 그게 있었다라고 한다면 사전 정지 작업이라든지 사인 교환이라는 게 최소한 있었어야 되는 거 없잖아요. 지금 전혀 나오는 징후가. 첫 징후는 별로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부통령이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하고 통화했어. 그리고 그 부통령이 완전히 항복하기로 했어. 네. 협조하기로 했다라고 하자마자 그 베네수엘라 부통령이 아닌데라고 하면서 베네수엘라 국방장관이 항전을 선언했으니까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볼 때 이럴 때 보통 이제 많이 손을 잡는 게 군부 아닙니까? 그렇죠. 군부가 나설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베네수엘라 혹은 남미의 보편적인 그 정치 행태가 정치 세력이 있지만 그 기저에는 두 가지 중요한 행위자들이 있습니다. 마약 카르텔. 예. 그다음에 군부인데 이들이 얼마나 유착이 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근데 베네수엘라는 여기 일종의 삼위일체였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따라서 현재 지금
부통령 베네수엘라 부통령도 제 생각에는 항전 혹은 미국에 대한 저항을 표하는 이유는 군부와 이 마약 카르텔의 정서를 대변한다고 저는 봅니다. 따라서 치밀한 소위 접수와 과도 이 이행 계획 없이는 이게 어떻게 보면 남미의 또 다른 베트남화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역사의 예를 보면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군부를 친미 쪽으로 그러니까 끌어들여 가지고 군부에 의해서 국내를 장악하고 거기서 어떤 뭐 무력 시위든 충돌 이런 것들을 아예 사전에 방비하는 게 최소 비용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여기서 결국은 그러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결국은 그들의 돈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국가의 세금 체계를 통해서 예산이 징수되는 것이 아니라 마약 거래였거든요. 근데 또 그러면 마두로 체포의 명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딜레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혹은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정책의 많은 부분들이 이 베네수엘라 정책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알겠습니다. 일단 베네수엘라 여기서 잠깐 끊고요. 잠시 후 유튜브 연장 방송에서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오늘 지금 한중 정상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좀 미리 보는 정상회담을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예상되는 의제 체크 포인트는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하나의 엄브렐라 큰 모양새는 한중 관계의 완전한 복원을 선언할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아마 그거는 그렇게 할 겁니다. 중국이 연초부터 그 첫 정상 초청자로서 대한민국 대통령을 국빈으로 맞이한 만큼 그들도 좋은 그림을 뽑아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세부로 봤을 때는 세 가지일 텐데요. 하나는 세 가지? 경제 부분일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무역 분쟁이 있는데 한중 간의 여러 경제 협력에 대한 이 MOU 체결 그리고 좀 더 하나 더 들어가서 세부 분야 협력을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도 대통령이 그 4대 경제 회장들을 수행원으로 갔던 만큼 AI와 반도체 등등의 환경 문제 포함해서 주로 네. 사업에 대한 명확한 실질 협력 로드맵이 나오면 좋은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소위 한한령 해제. 이걸 한한령 해제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완화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문화 교류 강화일 겁니다. 네. 중국은 공식적으로 자기네들이 한한령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뭐 그건 그대로 우리가 접수하되 동의하지는 않지만 향후 한국과 중국 사이에 인적 교류, 문화 교류를 위해 양국 정부가 많이 협력하기로 했다라는 식의 선언이 나오면 이거는 우리가 듣는 사람 입장에서 야 이제 중국 사람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우리 음악, 우리 콘텐츠를 즐길 수 있겠구나. 또 우리 연예인들이 가서 공연할 수 있겠다 이거고요. 세 번째는 아마 우리 한반도 문제, 북한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 안정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만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일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방중하기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CCTV하고 인터뷰를 가졌고 그 자리에서 이른바 하나의 중국 정책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을 했는데 지금 중국이 이재명 대통령도 듣고 싶은 게 바로 그 핵심이 그거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예, 그거는 뭐 사실 윤석열 정부가 좀 이상했던 것이지요. 전 문재인, 노무현, 박근혜, 이명박, 뭐 노태우 때부터 네. 대한민국 정부가 소위 중국을 향한 대만에 대한 정책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 네. 그리고 양안 지역의 평화 안정을 우리는 희망한다. 요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좀 윤석열 정부 때 아닌 것처럼 보여서 요번에 한번 대통령께서 방중하기 전에 CCTV를 통해서 원래의 우리의 전통적인 관점을 재천명하신 것 같아요. 저는 이게 큰 이슈라기보다는 그냥 어떤 성명이 나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문장 정도 들어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 싶어요. 하나의 중국 지지와 평화 안정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옛날부터 세트였습니까? 네, 네. 아니 일부 국내 언론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존중한다. 하지만 평화도 중요하다라는 식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다고 묘사하던데 그게 아니네 그러면? 이게 결국은요. 접촉 부사가 그러나는 예. 아니네요 그러면? 이 정상 국빈 방문인 만큼 성명서가 나올 텐데 성명서 역대 정부의 방중 혹은 역대 중국 정부의 방한 국빈 방문 시에 써왔던 관용구를 보면
거의 갔습니다. 거의 예, 갔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거는 큰 이미 대통령이 방중하기 전에 치고 간 케이스이기 때문에 네네. 큰 이슈는 아니라고. 알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까지 하고요. 못다한 이야기는 잠시 후 유튜브 연장 방송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교수님. 네.